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60개가 넘는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관세로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미국 국방비를 50% 늘려 2천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직전주에 비해 8천 건 증가한 20만 8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AI 확산 속에서 기업들은 인력 확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대규모 해고에 나서지는 않아 노동시장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입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알파벳은 2025년 AI 경쟁력 회복에 속도를 내며 월가에서 주목받는 종목으로 부상한 반면 애플은 AI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조선 사업 확대를 위해서 추가 생산 공간 확보에 나섰습니다. 도크가 2개뿐인 필리 조선소로는 향후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 정부와 협의하며 인근 미사용 도크 확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기술주가 내리고 방산주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기술주 내에서도 중소형단으로 수급이 좀 옮겨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방산과 우주항공주가 강세를 보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국방 예산에 대해서 50% 증액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50% 증액이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한 2천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2천조국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미국이 러시아산 선박을 납포하게 되면서 유가가 밤사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부터 이제 현대차가 좀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순환 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죠.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메모리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슈퍼 사이클을 맞게 되는 건지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S뱅크에서는 올해도 기술주와 AI가 가장 핵심 테마가 될 거다라고 꼽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올해는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면서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AI 거품 실사용이 관건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기술주는 내리고 방산주가 방어를 해주면서 시장 안에서 움직임이 좀 체크가 됐었는데요. 어제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다우지수는 상승했지만 나스닥은
등 이제 기술주 매도세가 이제 이어지면서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시장은 이제 빅테크와 AI에 몰렸던 자금이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는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지수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0.83포인트 0.55%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기술주 중심이죠. 나스닥 종합지수는 0.44%가 하락한 24,480.0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01% 소폭 올라서 어쨌든 보합세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보면 왜 나스닥이 눌렸는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S&P 500의 어쨌든 11개 섹터 가운데 정보기술이 가장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IT 섹터는 1% 넘게 하락하면서 이날 시장의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AI의 대표주로 꼽히죠. 이런 종목들인데 엔비디아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mir물이 나오면서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또 다른 AI 관련주의 오라클도 2% 가까이 내렸습니다. 여기에 애플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7거래일 연속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기술주의 AI가 올해 어떻든 핵심 투자 테마라는 시각은 여전히 강합니다. 다만 최근 흐름은 단순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이게 활용 사례가 얼마나 더 빨리 확산되느냐가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AI가 말이 아니라 성과로 보여줘야 된다고 이제 하는 구간을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US뱅크 자산운용의 한 전문가는 헬스케어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보틱스나 보험 진단 같은 영역이 AI 수혜에 어쨌든 먼저 받을 수 있다고 봤고요. 또한 이제 시장의 랠리가 더 깊게 이어지려면 상승 동력이 기술주에만 머물지 말고 이게 낙수 효과가 나면서 산업재라든가 금융 등으로 넓어져야 된다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그런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대로 이제 이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가장 밝은 쪽은 방산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2027년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로 늘리자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전통적인 국방 쪽의 그런 종목이죠. 로키드 마틴이 4% 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라토스 디펜스는 1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방산 업종이 어쨌든 하루 만에 시장의 관심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끌어올린 셈인데 이건 전날과 좀 약간 다른 모양새입니다. 전날 7일에는 S&P 500과 다우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하락 마감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어쨌든 임시당국이 미국의 최대 5천만 배럴의 어쨌든 원유를 넘길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공급 확대가 우려지면서 주가가 흔들렸는데 이런 점은 이제 이 하루 만에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선적으로 어제 마감 상황 먼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의 연방대법원 쪽에서 현지 시간 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고 있는 보편 관세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선고하는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10일 밤 한 12시부터 확인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말 사이 보편 관세와 관련한 선고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넷플릭스가 워너를 산다이고요.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 대한 내용은 여러 차례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워너브라더스가 파라마운트 인수안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이제 워너 이사회는 이번 제안은 주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고요. 특히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 개인 보직을 쓴다고 해서 거래 구조 자체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오히려 그게 이제 더 위험스럽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파라마운트는 현재 적대적 인수에 가까운 방식으로 워너 주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공동 창업자죠. 레리 앨리슨이 약 400억 달러 규모의 개인 보증을 어쨌든 약속하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라마운트 측은 이 보증이 거래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너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건 부채 의존도입니다. 이사회는 파라마운트 인수안이 대규모 차입에 기반한 고위험 레버리지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끌어안은 채 거래가 진행될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에도 기업 가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어쨌든 전가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하나의 어쨌든 핵심 쟁점은 경영 자율성의 제한입니다. 파라마운트는 거래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부 전략적 결정을 보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쨌든 케이블 사업이라든가 자금 재조달 같은 핵심 계획이 사실상 묶이게 됩니다. 워너 이사회는 만약 인수정이 실패로 끝날 경우 최대 18개월 동안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불확실성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이제 경고하고 있고요. 워너가 파라마운트의 제안에 더욱 냉담한 이유는 다른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워너는 지난해 넷플릭스 제안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거래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현금 비중이 높고 신용 등급이나 투자 등급도 높기 때문에 자금 조달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강점이 꼽힙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데 파라마운트 안을 택할 경우 기존 넷플릭스 계약을 파기하면서 이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파라마운트가 정확하게 뭐 보존을 해주겠다 이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 이제 파라마운트가 이제 이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중단 선택 기로에 섰습니다. 인수 가격을 더 높여서 주주들을 설득할지 아니면 우리 거래가 장기적으로 더 낫다는 걸 논리를 앞세워서 주주 표대결을 갈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모든 주가가 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평가에 대해서 이런 싸움이 지루할수록 모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 인수전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 스트리밍 시대의 생존에 규모의 경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넷플릭스 제안 찬성을 고수하는 듯한 움직임이 일단 워너브라더스 쪽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1인당 10만 달러 줄게이고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도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일시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함께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이게 정말 진심인가 봐요. 저는 이게 약간 농담 반 찔러보기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정말 베네수엘라를 어쨌든 침공하면서 약간 자신감을 얻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로이터는 이제 현지 시간 8일이죠.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미국 당국이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1인당 최대 최소 1만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 수준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린란드 인구가 이제 5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1인당 1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게 현실화될 경우에 총액이 약 60억 달러 정도 이룰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번 구상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쨌든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외교적 방식뿐만 아니라 보도에 따르면 군사적 옵션까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이런 접근은 주민을 돈으로 설득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모욕적이다. 이런 거래라고 이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린란드 총리는 최근 이제 그만하라. 합병에 대한 환상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취지로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유럽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덴마크를 포함한 각국 주요 인물들은 그린란드가 덴마크와의 관계에서 그린란드와 덴마크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공동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또 이제 그 트럼프 쪽이 어쨌든 백악관의 이 부분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백악관은 이런 질의에 대해서 구매가 어떤 형태가 될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번 주에 이제 어쨌든 덴마크와 이제 다음 주 회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카드로는 미국이 일부 태평양 도서국과 맺어온 자유연합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코파라는 형식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미국이 필수 서비스와 안보를 제공하는 대신에 군사활동폭을 거기서 넓힐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그린란드가 덴마크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의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어쨌든 약간 지금 이제 그린란드라든가 덴마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린란드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상징적 발언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수치와 방식이 오가는 단계로 진입한 만큼 향후의 파장도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에 욕심을 좀 내고 있다는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중국 고객 전액 선결제이고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결제 조건에 있어서 고삐를 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H200 판매와 관련해서 전액 선결제해야 된다. 그리고 취소와 환불은 불가하다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초강수를 두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아니면 자금이 이렇게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유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어쨌든 중국 당국이 H200에 대한 반입을 최종 승인할지 아니면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인데요. 승인이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불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엔비디아가 재고와 매출 리스크에 대한 사전 차단을 하려는 의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전에도 중국 고객에게 선결제를 요구하고 있었던 적이 있으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는 보증금 형태의 부분 결제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주문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일부 조건을 조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액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주문 이후에도 사양 변경이나 허용하지 않는 게 조건으로 붙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 사정이 더 복잡해지면서 이런 게 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베이징 당국이 중국 빅테크 일부들에게 H00 주문을 일시 중단하라는 요청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수입 AI 칩을 들어오려면 국산 칩을 같은 비중으로 구입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어쨌든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미국 칩에 대한 고성능 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책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적 변수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미국은 한때 중국에게 이 부분을 제한했다가 최근에 이 부분을 어쨌든 25%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서로가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엔비디아 택한 전략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수요는 여전히 크고 물량은 팔고 싶지만 정책 리스크는 회사가 떠안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아쉬운 쪽이 이제 돈을 내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승인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작은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고객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고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엔비디아가 일단 초강수를 두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마 중국 정부의 결정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체적으로 AI 시장을 좀 키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오픈 AI 영리 전환 논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상대로 냈었던 영리 전환 소송이 결국 배심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배심원 행으로 되게 된 의미도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와 오픈 AI 중에서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을 왜 넘어가게 됐냐고 보면은 이제 판사가 이런 것 같아요. 다룰 쟁점이 충분하고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좀 들여다보겠다. 라고 이거 세계적 이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것 같은데 자 이번 판단을 내린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입니다. 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오픈AI 지도부가 초기에 비영리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는 정황이 일단 나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도 충분하다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판사가 문서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사안이 아니다. 이걸 좀 핵심 관계를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에 배심원이 직접 판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배경은 오픈AI의 어쨌든 출발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일론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공동 참여했는데 2018년에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경쟁사인 xAI를 운영하고 있는데 머스크는 당시 이제 오픈AI에 약 3,800만 달러 정도를 지원을 했었고 이는 초기 자금의 큰 비중이었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원 전체는 오픈AI가 비영리 공익 목적을 유지한다는 약속 또는 확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머스크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오픈AI가 비영리 공익 미션을 내세워서 신뢰와 자금, 자신 돈을 이제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자신을 내쫓으면서 그 다음에 이후 영리 구조를 재편하면서 또 대형 파트너십을 거래를 맺고 특정 인물, 샘 올드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머스크는 이를 부당이득 초동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돈을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픈AI의 주장은 이제 확실합니다. 정면 반박을 하고 있는데. 머스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경쟁사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xAI 이해관계가 개입된 주장이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근거 없는 소송이라면서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에서 눈에 띄는 건 피고에게 피고 쪽에 이제 MS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MS 측은 여기에 대해서 오픈AI 영리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불법적으로 도왔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취지로 방어를 하고 있고요. 즉 오픈AI 구조 개편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MS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만한 개입 여부는 없다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은 아마 배심원단으로 넘어갔는데 재판은 3월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배심원이 가려야 될 핵심은 크게 세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비영리 구조를 유지한다는 약속이나 보장이 문서로 있었는지 두 번째로는 영리 전환이라든가 구조 개편이 그 약속에 위반이 되었는지 마지막으로는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너무 늦어서 소멸시효가 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세 개를 아마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사건은 단순한 공방을 넘어서 AI 업계의 미션과 수익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아마 가를 상징적 재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픈AI의 어쨌든 구조 재편이 정당한 진화였는지 아니면 창립 전선을 훼손한 전환이었는지는 3월 배심원 재판에서 바로 이제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소송은 배심원 행으로 가게 됐고요. 3월쯤 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방을 넘어서서 수익성을 허용할 수 있는 경계에 있어서 심판이 될 거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양한 키워드 이야기 나눠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한 키움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왔고요. 리포트의 제목은 기다려온 비용 회수의 계절, 실적 눈높이 상향입니다. 요즘 증권가에서는 현대모비스를 다시 보자는 시각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4분기 실적의 구조가 달라졌다는 점, 두 번째로는 자동차 부품 본업이 체질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보틱스 신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키움증권은 현대모비스의 목표 주가를 47만 5천 원으로 상향했고요. 매수는 유지 의견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키움증권은 현대모비스의 2025년 4분기 실적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조 4천억 원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한 4.5%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지금 9,395억 원의 수치로 작년과 대비해서 이건 4.7%가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와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매출은 다소 낮고 또 영업이익은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무난한 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움증권이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이 숫자 자체보다는 실적의 방향입니다. 이번 4분기의 핵심은 매출은 낮아졌는데도 이익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라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4분기 실적은 지금 새로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아니라 그동안 나갔던 비용들을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시면 전기차 물량 부진에 따른 협력사, 보상 비용이 함께 책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대모비스가 먼저 부담을 했던 비용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 연말 결산을 앞두고 이 비용을 완성차 업체와 다시 정산하는 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금이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살펴보니까 지금 미국 품목 관세에 관련한 정산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으로 수출된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 관세가 붙었던 적이 있죠. 당시에는 이 관세 부담을 누가 얼마나 가져갈지 명확하지가 않았고요. 현대모비스가 일단은 그 비용을 안고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와서는 관세 부담을 나누는 협상이 정리가 됐고요. 그 결과에는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역시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환차손 정산이 좀 꼽히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용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 역시나 고객사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일부를 보전받는 작업들이 4분기에 집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에 사실 이번 4분기 실적 예상에서는 매출이 크게 늘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동안 쌓여있던 비용들이 4분기에 다시 한 번 더 회수가 될 가능성들이 꼽히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는 구조다라는 점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리포트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좀 더 평가가 달라졌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대모비스는 2020년 이후로 분기마다 적자와 흑자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동안 수익성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불안정한 시선들이 이어져 왔는데요. 하지만 키움증권의 판단은 다른 상황입니다. 키움증권은 2026년 올해부터는 자동차 부품의 본업이 완전하게 흑자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요 경쟁사들과 비교를 한다면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 부문이 동시에 좋아지느냐? 또 그건 아닌데요. 지금 AS 부문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보수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4분기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마진 개선이 뚜렷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지금 2026년 1분기까지는 25% 품목관세로 적용된 재고들이 매출로 잡히는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현대모비스는 미국 시장에서 AS 부품 가격을 본격적으로 올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키움증권은 이르면 2026년 1분기부터 미국 내 AS 부품 판가 인상이 일부 시작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S 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제 실적이 공개됐을 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로보틱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커지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은 현대모비스를 지금 현대차그룹이 가지고 있는 로보틱스 신사업의 핵심 계열사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CES 2026에서 현대차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굉장히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됐고요. 로보틱스 사업에 있어서도 현대차그룹이 본격화하겠구나라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과정 안에서 모비스의 역할이 이전보다 훨씬 더 분명해졌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꼽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관절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차량용 부품 설계 경험과 그리고 대규모 양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로봇 부품 시장에도 뛰어들겠다는 건데요. 일단 처음에는 액추에이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퍼나 센서 또 제어기까지 연구 개발 범위를 차츰 더 넓혀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에서 쌓아왔던 기술들을 이제는 로보틱스 분야로까지 확장을 해나가겠다라는 전략이고요. 키움증권은 이 로보틱스 신사업을 아주 균형 있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런데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짚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우려되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면 로보틱스 부품 신사업 역시 초기에는 일단 현대차그룹 내부에만 매출이 국한될 가능성을 좀 꼽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본업과 비슷한 구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기회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경우에는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양산을 체제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지금 부품 밸류체인 단이 한 발 앞서서 양산 준비를 먼저 마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안에서 현대모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사들의 요청까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028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필요한 부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밑에 현대모비스 같은 부품 밸류체인들이 좀 더 빠르게 로보틱스 사업에 진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선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모든 점들을 반영해서요. 지금 키움증권의 시선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유지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는 47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모비스는 어제장에서 0.38% 약보합권의 흐름 보이면서 39만 1,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CES가 열리기 전부터 현대차 그룹주들을 향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져왔고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일단 현재는 과도한 낙관도 또 과도한 비관도 필요가 없는 시점입니다. 앞으로는 실제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숫자와 함께 로보틱스 부문에서 고객사 다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차분히 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잠정 실적 발표를 내놨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램 시장에 있어서도 시장 점유율 1위에 대한 탈환 소식도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까지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었던 배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최근 방산주의 흐름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뉴욕 증시에서도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 이슈도 있었고 최근에 또 국방 예산에 대한 증액 이야기가 좀 붙어주고 있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일령 이슈 좀 볼 텐데요. 일단 한일령 이슈가 11월부터 시작이 되면서 계속해서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확대되면서 자원 전쟁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실적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었던 배경 어디서 살펴볼까요? 우선 삼성전자는 서버 위주의 기민한 대응과 또 최첨단 공정 도입을 통해서요. 디램 시장의 절대 권력을 되찾은 상황입니다. 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은 작년 4분기 메모리 매출 25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하이닉스를 제쳤는데요. 이는 삼성이 단순히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단계를 넘어서 AI 서버 시장에 변화하는 트렌드에 가장 정확히 대응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핵심 인사이트는 HBM4의 업계 최고 수준의 10나노급 6세대의 공정과 또 4나노 로직 공정을 선제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인데요. 이를 통해서 고객사가 가장 우려하던 데이터 처리 속도와 또 발열 문제를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해결하면서 기술적 신뢰를 실적으로 연결했습니다. 낸드 매출 역시 67억 달러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전체 매출 93조 원 중 40%를 메모리가 책임지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표준과 공급량을 결정하는 주도권을 확실히 쥐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삼성이 30년간 지켜온 1위 본능이 AI 시대에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애플 관계자들도 디램 줄 때까지 못 간다라면서 무기한 대기에 들어갔다라고 하죠. 그만큼 공급자 우위 시장이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메모리 시장은요, 이제 가격 주도권이 완전히 공급자에게 넘어간 메가 호황기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성남 판교 일대 호텔들이 또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구매 담당자들로 가득 찬 이유는요, 2, 3년치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장기 계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삼성과 SK는 가격이 매분기 계단식으로 상승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 장기 계약을 거부하고 분기 단위 계약을 고수하는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올해 1분기 서버용 D램 공급가를 전분기 대비 최대 70% 인상된 가격으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수출 허가로 폭발한 HBM3 주문에 대응하느라 일반 D램 생산 라인이 부족해지는 구조적 품귀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이미 범용 D램 가격이 50%가량 올랐는데 이 글로벌 IB들은 올해 서버 D램 평균 판매가가 전년 대비 144%까지 폭등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SK의 이익 성장세는 매분기 역대급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보고 이제 외국계에서도 계속해서 상향치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영업이익을 한 133조로 봤다가 150조 원대까지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완제품을 만들고 있는 삼성 내부에서는 원가 압박 때문에 오히려 이익단 훼손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익의 총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150조 원 달성이 실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메모리 부분에서의 이익이 완제품의 원가 부담을 완전히 상쇄하면서요. 연간 영업이익 150조 원 시대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스마트폰 원가에서 메모리 비중이 최근 20%를 돌파하면서 노태문 DX 부문장도 수익률 압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6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이 원가 관리는 분명 큰 과제입니다. 하지만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겠죠. 이 CT가 제시한 155조 원은 작년 대비 250% 이상 높은 수치로 지난 4년치 이익 총합인 134조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이나노 수율 개선과 함께 퀄컴 등 대형 고객사의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적자폭이 500억 원 수준으로 급격히 축소될 전망입니다. 메모리에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현금이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의 부활을 견인하는 이 강력한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기 때문에 완제품의 제조 원가 압박이 있더라도 전사 차원에서는 유례없는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구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근데 올해 제일 잘 나올 걸로 예상되는 분기가 2분기입니다. 근데 작년에 가장 덜 나왔던 분기로 따졌을 때도 똑같이 2분기라서 올해 2분기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더 잘 나오고 또 더 돋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방산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배당할 돈으로 미사일을 더 만들어라 라는 의미로 한마디를 좀 내놓게 됐습니다. 일단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어제장에서 시세는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우리 이 한마디를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우선 미국 방산 기업의 이 주주 환원이 금지되자 글로벌 투자 자금이 현재 한국 방산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국은 생산력과 또 인도 능력이 검증된 기업이다라는 인식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방산사들이 공장 투자에 소홀한 채 배당에만 열중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 영향으로 미국 대형 방산주들이 4에서 5%씩 급락하면서 자본 이탈이 일어난 반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등은 강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이 막힌 미국 기업 대신에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인도하면서 또 실적이 보장된 한국 기업들을 확실한 수익 창출처로 낙점한 셈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2027 회계 연도 군사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2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거대한 미국 시장 진출과 대규모 수주 기대감이 우리 방산주를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의 안전 대피소이자 가장 강력한 성장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심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보자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에 이제 폴란드와 3차 계약을 맺기도 했는데 사실상 요번에 맺은 계약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현지에서 이제 미사일을 생산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어떤 이득을 좀 갖게 되는 걸까요? 네,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폴란드 현지 합작 법인을 통해서요, 유럽 방산의 핵심 공급망으로 안착해낸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의 역내 생산 우선 구매 기조를 정면 돌파한 건데요. 이번 3차 계약의 핵심은 다연장 로켓, 천무의 유도 미사일을 한국에서 만들어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폴란드 현지 WB 그룹과의 합작 법인인 HWB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서 인도한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EU가 방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역내 공급망 강화를 요구하자 이 한화가 발빠르게 현지 법인을 세워서 사실상 유럽 기업의 지위를 확보한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한 번에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유지 보수와 또 후속 물량까지 독점하는 지속 가능한 수익 생태계를 구축한 아주 똑똑한 전략입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특사로 파견되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세일즈 외교와 또 한화의 현지화 전략이 맞물린 성과로 이제 K방산은 유럽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서 지위를 숫자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네, 방산 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모멘텀이 하나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게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한 번 더 관심을 받게 됐거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리고 있는 우주 그림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의 방산 경쟁력을 우주로 확장하는 이 거대한 체질 개선도 단행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1,033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요. 2032년 달 착륙선에 들어갈 착륙용 엔진과 또 자세 제어 추력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고도의 추력 조절 기술이 필수인데요. 국내에서 이원 추진 시스템 개발 역량을 가진 기업은 한화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매출액 1,000억 원을 떠나서요, 이 기술은 향후 중대형 달 탐사선은 물론 화성 궤도선과 같은 국가적 우주 자산에 그대로 활용될 독점적인 기술입니다. 결국 한화의 전략은 이 지상의 성공을 우주로 복제하는 건데요. 폴란드에서 천무와 또 K9을 입증한 지상 방산의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위성과 발사체라는 우주 안보 영역에 과감히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한화 시스템의 SAR 위성 기술과 또 세트레가이의 AI 영상 분석 역량까지 결합되면 한화는 적을 탐지하고 판단하며 타격하는 모든 밸류체인을 이 지상과 우주를 넘나들면서 통합 관리하는 종합 안보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단순한 무기 제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2026년은 한화가 지구 밖의 영토까지 방어하는 기술 안보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무기가 한화의 현재라면 이번에 수주한 우주 추진 시스템은 한화의 미래 3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 엔진이 되는 셈입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지금 분위기 보니까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1.8% 정도 상승하면서 111만 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필리조 선수 확장 검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해군 무인 수상전과 관련해서 수주를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0.62% 반대로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화 시스템이 오늘 탄력이 더 좋네요. 3.6% 상승불 현재 켜져 있습니다. 자, 방산 쪽까지 잘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때문에 11월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 용도 관련해서 수출 금지한다라는 부분 나왔다가 추가적으로 히토류 그리고 반도체, 소재 반덤
보급品교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경제가 실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은 일본에게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경제적 최후 통첩을 보낸 상태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에 중국은 여행 자제령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다가요. 이제는 일본의 급소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와 또 반도체 공급망을 직접 조준했습니다. 이번에 통제 대상이 된 히토류 7종은 전기차 모터용 연구 자석과 또 미사일 유도 장치의 필수적인 소재들인데요. 노무라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이 규제가 3개월만 지속돼도 일본 경제는 약 6조 1천억 원의 손실을 입고 일부 자동차 공장은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고 합니다. 1992년 덩샤오핑이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엔 히토류가 있다라고 선언한 것을 이 34년이 지난 지금 일본을 상대로 가장 잔인하게 현실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은 자국산 물자를 일본으로 넘기는 제3국까지 처벌하겠다라는 2차 제재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좀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본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에서 아마 좀 규제 카드가 나오게 될 텐데 그중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이 한 90% 꽉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중국 쪽에서 반도체 자립 혹은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도 좀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EUV 포토레지스트와 또 핵심 세정 정비의 수출을 차단할 경우 중국의 반도체 라인은 즉시 마비되는 파국을 겪게 되는데요. 일본은 현재 중국 반도체 공정의 필수적인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면서요. 또 특히 1위 기업인 JSR은 사실상 일본 정부의 소유나 다름없기 때문에 강력한 보복 카드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중국의 SMIC나 화홍 반도체가 이 소재를 구하지 못하면 생산량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공장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또한 일본은 반도체 패키징 소재와 정밀 계측 장비에서도 세계 시장의 최대 98%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장은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지만 중국의 압박이 임계점을 넘을 경우 2019년 한국이 취했던 것과 유사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양측이 공포의 균형 상태에 진입한 건데 이 고래 싸움이 길어질수록 아시아 전체의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공급망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부품 수급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원 전쟁은 사실 이 두 나라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도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꽤 높은 편이라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들은 어떤 전략들을 좀 세워야 될까요? 네, 우선 다행히 우리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정 국가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낮춰서요. 해외 거점 확보와 또 전략 자원 재련 기술 자립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데요.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협력해서 테네시주에 비철금속 재련소 건설을 추진한 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미국이 오히려 우리 기업에 현지에서 직접 재련해달라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거죠. 이는 한국이 중국의 자원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비록 국내에서는 상업적으로 채굴 가능한 히토류가 적지만 해외 거점에서의 재련 기술력 확보는 이 자원 주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데요. 이제 투자의 관점은 단순히 제품 경쟁력을 넘어서 원자재 주권을 누가 쥐느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원 전쟁의 경랑 속에서 이렇게 공급망 핵심 기업들의 전략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에서 시작된 자원 전쟁까지 계속해서 잘 살펴봤고요.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삼성전자는 오늘 한 0.5% 하락을 합니다.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일단 출발은 좀 약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보합에서 강보합 계속 움직임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넥스트 트레이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임 체크되는 것은 현대그룹 쪽입니다. 현대차가 다시 한번
10.7% 정도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 오토에버가 7%로 강한 상승불 현재 켜져 있습니다. 어제 개장 때 저희가 받아봤던 탑픽 종목이었죠.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출발하면서부터 한 20% 넘게 출발을 했다가 약간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 넥스트레이드장에서는 지금 4% 넘게 상승하면서 좋은 출발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그룹주 주가까지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이정우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 안에서 알파벳의 경우에는 이날도 1%가량 상승을 하면서 시총 4조 달러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시장을 크게 좌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50% 내년에 좀 증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방산주들이 일제히 환호했던 시장의 모습들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도 추가적인 악화 신호가 따로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또 12월 고용 보고서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과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잘 소화해냈습니다. 코스피가 새해 들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하면서 좀 좋은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약세였습니다. 일단 어제 지수의 상승을 좀 제한을 했던 건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일부 세론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어제 20조 원 달성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지만 시장에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선과 방산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가 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시장의 시선을 좀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 바이오주들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환율이 6일 연속 상승을 하게 되면서 1,450원을 넘기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할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일단 어제 시장의 분위기부터 파악을 해볼까요? 일단은 시장은 계속해서 5천을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아마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지금 시장에 편승하지 못한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잘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번 주 금요일부터 사실은 목요일까지 오늘은 시장 열려봐야 알겠지만 지수는 계속해서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음봉으로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는데 떨어진 종목이 그러니까 하락된 종목 수가 매일매일 2,000개 가까이 나오는 약간은 좀 난이도가 좀 높은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지수는 올라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한정적인데 지수만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시장 자체는 중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도 이 중소형주에 많이 포진이 돼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현재 지수의 상승에 따라서 약간은 괴를 갖추려 할 수는 없는데요. 늘 지금 시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작년을 복기를 하자면 2,000포인트, 그러니까 2,400포인트에서 4,200포인트가 왔고 현재 4,200포인트로 마무리 졌던 게 어느덧 4,600포인트까지 하루에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대형주를 무조건 사자 뭐 이런 것보다는 여태까지 2,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를 왔을 때 가지 않았던 내 종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주도주로 갈아타야 코스피가 5,000 가는데 내 계좌를 같이 태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그게 손절이라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아침부터 뭐 손절 얘기를 해서 참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똘똘한 놈들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구성을 해야 시장이 올라가는데 편승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새해 들어서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왜 내 계좌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대형주가 주도하는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내 포트에서 안 갔던 종목들은 일부 정리를 하고 주도주로 갈아타 보자라는 관점들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어제 국내 증시에서 빅 이벤트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영업이익 20조 원이라는 실적의 베일을 좀 벗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턴은 하이닉스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이닉스도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하이닉스랑 하이닉스 밸류체인 단으로 시선을 빠르게 옮겨봐야 될지 아니면은 삼성전자에 여전히 주목을 하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반도체는 좀 비중을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삼성전자다, 하이닉스다.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지금은 뭐 굳이 이 두 개의 업체의 뭐 삼성전자 향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중심은 계속 반도체가 이어질 것 같고요. 아마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샌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고가로 많이 올라갔던 이제 반도체 향의 종목들이 좀 조정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야간 선물을 봤을 때도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약간은 음봉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만약에 오늘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음봉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나눌 필요는 없다. 그냥 반도체 전체적으로 가져가셔서 포트에 최소한 30% 정도는 채워놓고 가시면 아마 2026년도에는 좀 꽤 좋은 성적표를 나타낼 것 같은 반도체 테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말씀해 주신 대로 프리마켓장에서 약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6% 빠지고요. SK 하이닉스는 한 0.4%가량 내림세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크게 구분할 필요 없다. 포트에는 한 30% 정도 반도체주로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프리마켓장에서 시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쪽이 현대차 그룹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대그룹주 안에서 CES에서 이미 로봇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를 한 것 같고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단을 열려본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40만 원 돌파도 현대차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포트에 이제 반도체만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네. 올해의 주인공이 될 만한 계열사라고 하죠. 주인공이 될 만한 계열은 저는 현대차 계열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원래부터 현대자동차, 뭐 기아, 현대모비스 사실은 저희가 이 스탁포인트 시간에 이 CES가 개막되기 전부터 현대차 계열사는 모아 가셔라라고 이번 주 화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급등이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뿌듯했던 수요일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대차가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13% 올라갔다가 어저께 3% 정도 떨어졌고 조금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는 뭐 40만 원은 뭐 차치하더라도 뭐 거의 한 50만 원대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현대차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지금 PER과 PBR을 본다면 굉장히 싼 가격이고요. 싸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되는 거냐면 현대차가 어쨌든 벌어들이는 돈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엔 주가는 계속해서 저평가돼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 자동차는 판매로 보실 수 있는데 새로운 모멘텀이 지금 꽂힌다라는 거죠. 결국엔 현대자동차라는 건 자동차를 기존에 팔아왔지만 앞으로 로봇에 대해서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또 퍼포먼스가 나타나고 모멘텀이 생긴다면 지금 주가는 오늘도 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오늘은 지금 양봉으로 좀 시작될 걸로 보이지만 장 종가에 만약에 또 오늘도 어제처럼 조정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차 계열은 조금은 걱정 없이 무리 없이 매수해서 모아가는 포인트로 잡아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의 주인공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현대그룹주들에 대한 주목도도 높여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현대차 지금 프리마켓장에서 2.5%가량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50만 원까지도 좀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시각 주셨으니까요. 오늘 양봉으로 시작하더라도 오후장으로 가서 좀 이 매수세가 덜해졌을 때 여전히 담아가도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장 출발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날도 1% 좀 넘게 상승을 하면서 시총 4조 달러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좀 시장을 좌우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날은 국방비 50%를 내년에 증액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산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흐름들 보여줄지 양 지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좀 혼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가량 빠지면서 4,530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7% 강보합권의 움직임 944포인트 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LG에너지솔루션만 0.8%가량 강보합권에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1위부터 5위까지는 하락세가 짙습니다. 삼성전자는 1.4%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한 1.4%가량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잘 나왔지만 지금 세로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탈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사실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왔던 하이닉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은 ADR 상장 관련해서 재공시일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코멘트들이 나올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 오늘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발표될지에 따라서는 앞으로의 일정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시총 3위에 등극을 했지만 오늘 한 1.5%가량 약세 보여주면서 다시 4위 자리로 내려온 모습들이 확인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모멘텀 받아갈지 계속해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나 혼조세가 좀 짙은 모습이고요. 알테오젠은 0.1% 상승, 에이벨바이오는 반대로 2% 넘게 좀 빠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바이오 내에서도 선별적인 움직임들이 체크가 되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엇갈린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1%가 넘게 강한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로봇주 전반적으로 약간은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6%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의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3,700억 원 가까이 좀 던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요. 그 물량 개인과 기관이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매도 우위 그리고 개인과 기관은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좀 혼조로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코스피 0.1%가량 약세 그리고 코스닥도 0.07%가량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좀 매도세를 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파악을 해볼까요? 일단은 반도체가 좀 쉬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시장은 약간은 좀 차갑게 좀 느껴지는데
조정이 좀 나올 필요가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생각보다 조금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개장한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4,200억 정도 매도가 들어온다라는 건 아마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전기전자 쪽이죠. 전기전자 쪽에 대해서 매도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집계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전기전자 쪽에 3,300억 정도 몰려 있으니까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크게 의미는 없고요. 아마도 어저께 미국 시장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해서 조정이 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연 한 4일 정도 연속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당연히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니까 코스닥에 포진돼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 뭐 한미반도체가 요즘에 제일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한미반도체도 좀 큰 폭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는 반도체가 없었다라는 분들은 오히려 모아갈 수 있는 기회, 매수의 기회로 찾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요. 방산 위주로 좀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역시나 미국발 뉴스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료로 좀 이용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자체를 50%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전날에는 방산업체들한테 어떤 코멘트를 했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배당을 하지 말라. 오히려 무기를 그 돈으로 더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는 방산주들이 떨어졌다가 오늘 새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신 그렇게 환원을 안 하는 대신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늘려가지고 무기 발주를 더 할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방산주들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코스피 200 쪽에서 하나 시스템이 8%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풍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뭐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스탁포인트 시간에서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조방어는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탄력이 빨랐던 건 원전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방산이 올라가고 있고 조선 쪽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조선은 물론 지금 LNG 쪽에 대해서도 선박 발주가 막 나오면서 LNG 관련된 조선 쪽들이 올라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산이랑 엮여서도 조선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방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는 역시나 코스피 쪽에서도 딱히 지금 보일 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좀 집어주셨던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현대 계열사들,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있는 현대 계열사들은 여전히 좋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현대오토에버, 그다음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HL 만도까지 보셔라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종목을 하나 더 추가 드릴게요. 현대글로비스까지도 여러분들 현대차 계열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신다면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도 코스피보다 오늘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딱히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어제 반도체에서 수급이 빠지면서 바이오 쪽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코스닥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그 바이오들이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살짝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저는 아까 우리가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 헬스케어가 어쨌든 개최를 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 바이오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붙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에서는 요즘에 좀 좋아 보이는 애들은 피부 미용 쪽입니다. 의료기기 피부 미용 쪽인데 파마 리서치라든지 클래시스 그리고 원텍 뭐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슬금슬금 고개를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도 약간은 관심 있게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반도체가 좀 쉬어가면서 지수도 같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서 방산과 조선은 오늘도 강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장의 매기가 또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선주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조선주들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구간인 건지 네. 이전의 신고가를 다시 경신할 단계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조선주는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실적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편안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간 선거에서 완패를 하지 않는 이상 조선주에 대해서는 모멘텀은 저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어쨌든 방산이랑도 엮일 수가 있는 게 조선 테마기 때문에 저는 조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스터디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조선업에 대해서 조금 더 스터디해서 똘똘한 종목을 좀 찾으신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조선 쪽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건 저는 하나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미국의 필리조선소라는 현지 조선소를 갖고 있는 거가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어떠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다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하나오션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 이제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엔 삼성중공업이 가장 특화가 돼 있는 건 선박 쪽이 아니라 LNG 쪽입니다. 그러면 현재 미국이 물론 베네수엘라를 뭐 통치하에 둬서 베네수엘라의 중진류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LNG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현재 계속해서 퍼나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캐야 되는 LNG 쪽에 대해서도 삼성중공업도 좀 보시는 게 좋다. 결국엔 조선 쪽도 저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저는 수익 실현 포인트는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조선주 쪽으로는 4분기 실적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모멘텀도 여전히 충분히 살아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오션은 오늘 한 0.3% 빠지긴 하지만 삼성중공업이나 뭐 HD한국, 조선해양 그리고 HJ중공업까지 모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또 반대로 방산 쪽을 살펴보자면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또 협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수혜를 받아가는 구조인데 방산 쪽은 미국 내에서 로키드 마틴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어떤 수혜를 받아갈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구조로 기대를 해볼까요? 일단 방산은 뭐 미국이 이제 예산을 증액한다고 해서 그 돈을 우리한테 쓰진 않겠죠. 네. 네, 그래서 근데 방산이 왜 올라가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방산이라는 건 예를 들어 미국이 군비를 확충을 하면은 다른 주변국들도 같이 무기를 갖춰놔야 돼요. 왜냐면 언제든지 공격해서 대통령을 또 잡아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이제 천조국이라고 불린 게 방산 쪽에서 1,000조 원을 태울 수 있다라고 해서 천조국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방산 시장의 파이를 키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미국이 키운다 해서 미국발 발주가 들어온다라는 것보다는 주변국인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데서도 어쨌든 방위비 예산 증액을 시작하게 된다면 K2 전차라든지 K9, 천무 이런 것들을 어쨌든 우리가 유럽 시장에 좀 활기를 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똑똑하게 먼저 반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뭐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방산주는 고르기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소부장주들이 정말 많아요. 거의 뭐 1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방산주들은요. 대형주들 쪽에서 그냥 쉽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현대로템, LIG 넥스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풍산까지 대형주들이 뭐 아무리 나열을 많이 해봤자 10개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서 나는 미사일 쪽이 좋아 라고 하면 LIG 넥슨 가시면 되는 거고 전차 쪽이 나는 조금 더 유망이 있어 라고 하신다면 현대로템을 고르시면 되듯이 결국에는 방산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천조국인 미국에서 방산 시장을 이렇게 개발을 시킨다면 저는 방산 쪽도 작년의 조방원처럼 결국에는 조금은 좋은 섹터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이 방산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방산주 쪽으로도 함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쪽은 대형주 위주로 담아가면 충분히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일정상으로 봤을 때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좀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세가 강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CDMO가 확실하게 수혜를 가져가겠다라고 보고 있는 건지 바이오주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CDMO, CMO는 저도 나쁘진 않게 보거든요. 근데 아마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신 분들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바이오라는 매력, 그러니까 바이오 테마의 매력은 탄력이 좀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 10% 떨어지더라도
하루에 10%, 20% 올라가는 그런 매력이 있는 테마가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말 급등을 해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전고점 근처까지는 왔지만 JP모건 헬스케어를 만약에 노려보신다면 저는 오히려 CDMO, CMO 쪽보다는 지금은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뭐 ADC라든지 아니면 약물 BBB 셔틀 쪽이라든지 이쪽 기술 플랫폼 쪽을 보시거나 아니면 어제 바이오 쪽에서도 강한 섹터가 뭐였죠? D&D 파마텍이라든지 G2G 바이오, 그러니까 비만약 테마 쪽에서도 조금은 매수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오 테마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두 가지만 보시라고 말씀드리죠. 기술 플랫폼 쪽인 뭐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뭐 에임드 바이오 이쪽을 보시던지 아니면 비만약 쪽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D&D 파마텍 이쪽을 보시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겨냥해서 볼 거면 기술 플랫폼과 비만약 쪽 어느 쪽을 고르셔도 저는 편안한 선택이 되실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열리게 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 모멘텀을 노려본다면 CDMO보다는 기술 플랫폼주나 비만약 테마 쪽이 상승 탄력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까지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하락폭을 확대해 나가는 움직임이고요. 외국인 역시나 매도세를 더 크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오후장까지의 움직임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일단 파랗게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 시장에서 좀 빼고 있는 모습이고요. 선물 쪽에서는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만기일 이후에 오늘 처음 시장 열렸는데 약보합에서 양시장 모두 출발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뭐 사실 오늘 이제 옵션 만기를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금요일인데 주말 효과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어제 그 옵션 만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보합에서 굉장히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분 남겨놓고 막판에 이제 양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물론 사실 포인트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어제 이제 종목을 이제 상승 종목, 하락 종목 그 비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70%가 하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상승 섹터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든가 방산 쪽 이쪽이 좀 같이 강세가 나왔잖아요. 즉 주도 산업이라든가 또 주도 섹터들이 다시 이제 강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덩달아서 지금 이제 강세 섹터가 지금 흥성군을 만들었고 그게 시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도 이제 강한 섹터를 계속 공략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은 바로 시장이 대비 하락을 했을 때 그만큼 해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앞에서도 이제 이문 전문가님도 그렇고 많은 이제 패널 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소외주도 간다라는 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소외주라고 해서 이게 무작정 소외가 되고 있는 정말 시총도 작고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또 거기에 전망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소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주식이 가야 되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전망도가 굉장히 깊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산업의 성장도가 굉장히 높다라든가 탄력이 크다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이제 어떤 안정성 검사를 했을 때 굉장히 조금 펀더멘탈을 다져가고 있다라든가 이런 게 재평가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지금도 이제 보시면은 아, 이 종목도 이제 갈 때 됐는데 왜 안 갑니까라고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은 분명히 좋은 기업이라고 소개를 받고 매수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시장이 지금 재편이 됐다면 거기에 전략을 바꾸셔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안타까운 섹터 중 하나가 사실 2차 전지잖아요. 맞아요. 2차 전지 우리 3년 전부터 해서 계속 더 갈 거다, 더 갈 거다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실상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덤핑 공세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2차 전지 시장에서 지금 재편 과정이 있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끊기고 내연 산업을 다시 이제 증가를 시키고 있고 이런 영향들을 이제 대외 상황과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어떤 투자 동향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아 전문가분이 이때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매매 전략이 조금 수정됐구나 이런 거를 이제 좀 겸양을 하시면서 받아들이셔요. 근데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가장 강점은 기관이나 어떤 외국인에 비했을 때 일단 적극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더 빨리 많은 양을 잡을 수 있는 것도 개인이지만은 또 오히려 이탈할 때는 더 빨리 많은 물량들을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개인이에요. 왜? 기관이나 외인이 그렇게 매도를 해버리면은 그냥 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빨리 뭔가를 대처할 수가 없는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은 내가 지금 손절가까지 왔어. 근데 지금 시장이 얘를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포드도 지금 계약 취소를 하고 있고 뭐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계약을 지금 줄이려 하고 있네. 그러면 2차 전지가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 전략을 봤을 때 굉장히 유망하지만은 이거를 내가 3년, 5년 뒤를 보기보다 지금 만약 내가 단기 수익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비중을 뭐 반절 이상 뭐 축소를 하신다든지 하는 어떤 기술적인 대응은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드려요. 그래서 뭐 오늘도 지금 시장이 지금 뭐 파란불 들어왔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이제 일주일 사이에 사실은 반도체 섹터가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연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주가 안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2월에 왜 12월 동안은 갈 이유가 없다. 그래야 1월에 폭발적으로 올라올 때 자 보십시오 저희 전망치가 많았습니다. 이런 쇼잉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다 잘 갔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CES 2026에서도 또 특히나 IT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뭐 인텔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뭐 산업의 위축으로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일주일새 탄력세가 가장 짙었던 섹터 중 하나인 IT 기업이 좀 올라간 것이 빨랐다. 그래서 지금은 완급 조절이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펀더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수급상 이동이 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수급상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정이 하나 있어서 요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질문 먼저 드리고 테마로 넘어가 볼 텐데요. ADR 상장과 관련해서 제공 시 예고가 되어 있는 날이긴 합니다. 그래서 맥쿼리 쪽에서는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지금 100만 원 넘어서서 112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 내놨던 게 80만 원인데 그것보다 훨씬 올려잡은 상황인 거죠. 차트상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그래도 5일선 이탈 안 나타나고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장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빠지는 지금 구간이 오히려 기회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SK하이닉스는 뭐 정말 100만 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저력이 깊고 또 특히나 이제 HBM3를 납품을 계속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신흥 주자로서의 이제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되는 두 개의 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마이크론과 그리고 삼성전자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덜할 뿐이지 오히려 뭐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탄력이 좀 빨랐던 거는 그만큼 SK하이닉스는 선점 효과를 좀 먼저 본 것이고 반면에 이제 신흥 주자로서의 기대감들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 보니까 일시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더 빨리 간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결국은 저는 연말까지 상황을 좀 고사를 했을 때는 오히려 그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펀더멘탈을 잡아가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기업은 또 어떻게 보면은 SK하이닉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지금 뭐 중국에서도 H200 칩을 안 사겠다. 너희 뭐 관세 매기고 뭐 세금 매기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중국이 알아서 만들게요.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사실 뭐 부담이기는 합니다. 왜? SK하이닉스는 사실 그동안에 이 HBM 제품을
이 엔비디아 향 매출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비중이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 두 개 양대 종목에 대한 합친 비중이 뭐 20%를 초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면 뭐 조금씩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한 3% 4% 정도의 조정은 가지고 우리가 뭐 드디어 뭐 바닥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은 아마 아무도 그렇죠.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관망을 좀 하시다가 만약에 이제 좀 답보 상태로 주가가 좀 있는데 박스권 매매가 된다. 그때면은 한 번 정도 또 사시고 그만큼 이제 시장이 올해가 연초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굉장히 기대가 큰 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뭐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조정 시기에서 내가 만약에 없어서 내가 좀 아쉬웠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덜컥 큰 금액을 사시기보다는 여러 번 나누어서 접근하시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없으신 분들한테는 그리고 포트에서 비중이 크지 않으셨던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5일선 이탈이 좀 나오긴 했는데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좀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열어보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4거래일 정도 어제까지 쭉 들어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CLSA 쪽에서 매수 상위 창구에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 쪽에서도 좀 많이 나타나네요. 모건스탠리나 JP모건, 골드만삭스가 매도 상위 창구에서 확인이 좀 되고 있어서 오후장까지 흐름이 좀 어떻게 될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관련한 일정이 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실 원전을 이야기를 넣어봤는데 원전보다 오늘 조금 더 강한 건 SOFC입니다. 미국발 뉴스에 영향을 받은 거겠죠. 블룸에너지랑 아메리칸 일렉트릭이랑 같이 해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룸에너지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SOFC가 오늘 섹터 중에서는 그래도 눈에 띄는 상단에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원전 쪽으로 좀 연관을 지어본다면 뭐 해체 쪽에서 일부 종목들 강세 보이는 종목들도 확인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 방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국방 예산을 50% 증액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그게 한 2천조 원 된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2천조국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을 좀 추가적으로 받아줄 수 있을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석유화학입니다. 뭐 상황상 좋아진 건 사실 아직 딱히 나타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구조 조정에 좀 나선 상태이고요. 더 넓게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 쪽에서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악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석유화학 기업들도 여기에 대한 재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은 참 전략 세우기가 까다로운데 오늘 시간 허락하는 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임 나와서 방산 쪽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배당할 돈으로 미사일 좀 더 투자하고 뭐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가지게 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볼까요? 사실 그 얘기가 공식적인 채널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이 그 트루스 소셜 아시죠? 그쵸, 맞아요. 네, 거기서 지금 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원문을 다 읽어봤는데 네. 이제 딱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지금 뭐 CEO들 총보수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쵸. 거기서도 이제 금액을 500만 불 이상을 못 받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찾아보니까 2024년도에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스롭 그루만 이런 이제 대형 방산 기업들의 그 연간 총보 CEO의 연간 총보수가 한 2,40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거 발표가 나자마자 사실은 5%씩 막 주가가 빠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봉 잘 받고 있는 어떤 CEO한테 연봉을 80%를 반납해서 이거 R&D로 써라라고 하면 이거 하겠습니까? 하죠. 쉽지가 않아요. 물론 장기적인 투자로 봤을 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건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거는 지금 반도체 굉장히 잘 가니까 이재용 회장님 지금 그 월급 받지 마시고 배당 받지 마시고 싹 다 투자 좀 해주세요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시장이 성장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항상 우리가 돈을 많이 부었다라고 해서 그게 정말 하루 만에 뚝딱 만들어지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을 예산을 집행하고 어떤 투자를 하고 캐펙스를 늘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금을 집행하는 거는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금을 집행을 했다라고 해서 공장이 뚝딱 만들어지고 그 시장이 빨리 나오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거는 사실 뭐 방산 기업들을 뭐 어제 오늘 이렇게 압박을 주려고 했던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작년 11월에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의 방산 기업들의 생산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 장비들이 굉장히 최신화되고 어떤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군 장비들이 뭐 렌드리스도 많이 가기도 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한미군 중에 배치가 되기도 하는 등 많은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이제 장비 전력화에 굉장히 지금 핵심을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지금 남중국해 연합에서 계속 지금 이제 뭐 AIIB라든가 등 우리가 1대1과 같이 이제 남중국해 연안에 있는 많은 국가들로부터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면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안보 협약까지 지금 공고하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캄보디아군이 사실 중국제 무기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중국은 지금 전력화를 하면서 뭐 항모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 선박 그리고 장비, 드론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형 장비들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태국과 뭐 캄보디아 간의 어떤 교전 상황에서 나왔던 뭐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이제 중국의 이 팽창주의를 견제를 해야겠다라는 입장으로 보다 보니까 방산 시장에 대해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 2,000조국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하는 것처럼 방산비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거를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패권 경쟁의 회색이 좀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방산 기업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방산 기업만 보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원 발굴을 하는 자원 개발을 하는 기업들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 중국과 미국이 경쟁이 심해지면은 우리 과거 2018년도에 뭐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히토류 관련주로 막 급등했다가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은 어떤 채굴권이라든가 시추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역권 같은 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이 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다가 전략 광물 같은 경우는 수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제품들이 수출이 됐을 때, 이 광물이 수출됐을 때 드론이라든가 레이저 장비 등 여기에 지금 수출 가능성이 높다. 여기 활용되면은 군사 목적으로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에서 중국은 이 광물 수출을 제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방산 분야를 좀 보실 때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미국이 최근에 미국이 작년에 국방부를 전쟁부로 승격을 시키고 또 지금은 또 덴마크령 자치령에 있는 그린란드를 요구하는 이런 행동들은 사실 중국과의 균형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져요. 근데 단지 그동안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경쟁의 상태에서 미국이 항상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급하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없었는데 작년 우리나라의 하나오션이라든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이 MRO 사업을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이 혼자서 중국을 견제할 힘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계속 중국향 거센 발언을 하고 있는 원인도 뭐냐면은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협약 관계에 있다는 걸 좀 과시를 하려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과시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실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실리 외교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잘 주도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어떤 민간 경제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협약을 검토를 하자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 때도 사실 뭐 대만 언론에서 좀 발표를 했던 내용을 좀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사요사답이라고 하죠. 4가지 요구하고 4가지 우리가 얘기해줄게라고 했던 것 중에 사실 우리가 받았던 4가지 답변은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요구했던 답변은 뭐였냐면은 사실 경제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한령 해제라든가 어떤 엔터 사업에 대한 진출 그리고 기술 협약과 어떤 이제 광물과 관련된 어떤 이제 무역 수출 분야를 좀 더 증진시키자 했어요. 근데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일단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뭐 조금 극단적인 표현은 좀 단절을 하고 이제 중국과 강력하게 손을 잡고 갑시다라는 식으로 좀 표현을 많이 했는데 더불어서 이제 남중국해 연안과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까지도 더불어서 보면은 안보적인 부분에서의 수요성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어떤 강점들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첫 번째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일례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과거에 체코가 자주포 도입 사업을 했을 때 그때 프랑스 세자르 자주포로 결정을 한 바람에 아직도 그 자주포를 못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1차 물량으로 납품한 게 200대가 넘습니다. 근데 이미 2022년도에 계약을 하고 나서 그게 납품이 다 끝나고 2차 물량 계속 지금 넘겨주고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에 있던 KNDS라고 하는 이 방산 기업으로부터 이 세자르 자주포를 몇 문을 사려면 이 체코가 몇 문을 주문했냐면 68문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인도가 다 안 됐어요.
고작 68분인데 이게 인도가 안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질타하는 것 중 하나가 유럽은 너무 안보에 대해서 너무 미국의 의존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1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 다 전쟁하지 맙시다.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해군 긴축 조약을 만들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아, 이거 봐라. 배가 너무 크니까 서로 막 힘싸움 하려고 여기다가 군비 경쟁이 심해지고 경제 개발이 안 되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전쟁이 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 선박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조절을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해군 긴축 조약이 2차 대전 때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정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국제연맹도 마찬가지로 가입국이었던 많은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여기에서 뭐 적극적인 지원을 한 게 아니라 말로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가 우리나라 방산 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역사적으로 폴란드는 서방 유럽을, 서유럽을 잘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때도 벨기에도 독일로부터 굉장히 침공도 많이 받았고 2차 세계대전 때 당시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제연맹에 가입을 하고 연합국가 함께 뭔가 협조를 요청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서쪽에는 서쪽 코스 협정이 그리고 동쪽 코스 협정이 아돌프 히틀러랑 그다음에 요시프 스탈린이 이제 폴란드를 침공을 할 때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동부 유럽에 굉장히 강점이 클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폴란드 시장은 우리가 확고하게 잡고 갔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어떤 납기와 그리고 신뢰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뭐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이 최근 들어서 주목도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베네수까지 본다면 남미 그리고 태국까지 본다면 동남아까지 무기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측면에서 올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석유화학 쪽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그다지 좋아진 상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좀 도와주고 있는 움직임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정 확산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우리나라만 석화업계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당연히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소재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개무역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가 없으니 이 원유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하는 업체를 갖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 수출을 하려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석유 회사가 있는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을 해서 많은 공급을 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덤핑 공세를 할 수 있는 중국과 경제를 똑같이 몸집으로만 싸워서 하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이런 문제가 났는데 이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제 중국도 계속 이제 이 석화업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방에 있는 많은 이제 석화업계들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껴서 지금 글로벌 조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국내 조정만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좀 주도를 빨리 한 게 작년에 이슈였던 것뿐인 거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압박을 계속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베네수엘라 원유가 지금 미국 공급망의 재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베네수엘라의 지금 정부는 흔히 말하는 이제 사회주의 정당의 집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공산주의를 이제 집필했던 마르크스주의를 표장을 했던 이 정당이 지금 집권을 꽤 오랫동안 독재처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는 당연히 이제 과거 구공산 국가들, 뭐 우리가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뭐 베트남, 중국 이런 국가들과의 교역 허리성이 굉장히 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를 습격을 하게 된 게 뭐 석유 때문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반은 맞고 또 반은 또 새로운 국면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으로서 그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덕분에 경제가 부강해지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나누자 포퓰리즘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우고 차베스 정권이 이걸 계속 유지를 하고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을 너무 과잉으로 하다 보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석유사 수출이 잘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출을 국익을 위해서 그럼 실리적으로 어떤 가격을 적당히 매겨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베네수엘라가 경제 상태가 붕괴가 됐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국가가 사실은 중국입니다. 우리 1대1로 사업이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고리대금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프라 투자에 대금을 빌려주고 어떤 사업권을 영위하고 같이 할양하고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투자를 받은 국가들이 그 대금에 대해서 유지를 하거나 사업을 경유했을 때 이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의 체리 피킹에 다 당한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태국이라든가 뭐 라오스, 뭐 베트남, 미얀마 등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입김에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베네수엘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원유 같은 경우도 80%를 다 중국에다가 헐값에 넘깁니다. 사실 산유국이면은 유일하게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이 이 석유 사업밖에 없는데 이거를 싸게 넘겼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컸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급망이 재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일단 유가 가격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 그 석유도 많은 나라가 또 석유 뺏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이 지금 우리가 유가를 얘기할 때는 WTI를 얘기해요. 텍사스 중진류입니다. 근데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 경질류라서 사용되는 처가 조금 차이는 있어요. 오히려 산업에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중진류다 보니까 우리가 브렌트유 그리고 두바이유 그리고 WTI 이 텍사스 중진류를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베네수엘라 석유는 중진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유가 에너지가 떨어지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레깅 효과 딱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 공급망까지 넘어간다는 거는 말 그대로 중국이 지금 전쟁 중이라서 금수 조치가 걸려 있는 러시아로부터 싸게 받았던 석유 플러스 그동안 헐값에 사왔던 베네수엘라의 공급망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는 덤핑 경제를 유지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은 그동안 중국의 산업으로부터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에 반했을 때는 기회가 다시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관세 영향으로 작년에는 모든 제조업종이 다 불황이었어요. 지금도 ISM 제조업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서비스업 지수는 50포인트 이상을 상회를 했지만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45%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직까지 부담이 기술적으로는 있겠습니다만은 올해 1분기 실적부터 해서 이제 기대감을 했을 때는 오히려 관세에 대한 충격을 좀 더 빨리 적응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폭을 좁혀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단기 승부수를 보시기보다는요, 오히려 중장기 전략의 종목으로서 하나 선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작년에도 실적이 좀 좋았던 기업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재무제표라든가 아니면 뭐 전자공시 이쪽을 좀 참고를 하셔서 어느 사업 부분에 좀 매출이 잘 나왔는가를 면밀하게 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쪽에서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만큼 막 엄청 좋아지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막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종목 고르기가 더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보시는 그러면 석유화학 안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 괜찮은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실까요? 사실 굉장히 좀 어렵게 저도 찾았어요. 뭐 보통 많은 분들이 석유 유가가 떨어지면 S-오일 뭐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그렇죠. 제가 오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기업은 금호석유화학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이 사실은 우리가 네. 좀 차트를 길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경기가 좀 침체기에 있다가 우리가 이제 좀 확장 국면으로 전환을 시도를 할 때, 그 네. 우리가 경기가 위축이 됐다가 풀릴 때 주가들이 보통 탄력을 많이 얻었어요. 대표적인 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부터 2021년도까지 경기 회복 국면에 주가가 빠르게 갔고요. 또 코로나 때도 2020년도부터 해서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금호석유화학도 그렇고 많은 케미컬주들이 다 지금 매출이 안 좋은 반면에 지금 금호석유화학은 오히려 지금 증설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MDI라고 하는 이 제품이 있는데 좀 학명이 길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제품이 어디다 쓰이냐면은 LNG 선의 본행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지금 연간 10만 톤을 더 늘리겠다라고 이미 지금 회사에서 지금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선 선박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하나오션 LNG 같은 특수선 수주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LNG 수출될 때 그러면 금호석유화학 같은 기업들도 조금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곁들여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금호석유화학은 정말 제가 어렵게 찾았다라고 말씀드리는 원인이 뭐냐면 보통 지분율이 센 건 기업은 많아요. 근데 지분율도 센데 석화업계에서 부채 비율이 40%가 안 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도 강하고 지분율도 높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좀 기대가 되는 조선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연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조금 우리가 지금 최근의 주가 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승 탄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단 손절가는 제가 10만 2천 원까지 조금 러프하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석화업계가 완전히 업황이 확 좋아졌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주로서 우리가 선취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여러 번 올해 상반기까지는 차라리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 종목은 맥시멈 10%의 비중을 초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13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13만 8천 원대 이후부터의 돌파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때부터는 유가에 대한 조정 부분 그리고 이제 증산 여부 더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까지도 이제 이벤트들 정치적 이벤트와 정책적 이벤트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 가격이 도달됐을 때 한 번 더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수급상 봤을 때는 11월에 기관 쪽이 좀 들어오다가 12월부터는 외국인 쪽으로 손바뀜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석유화학 종목들 고르기 참 어려운데 금호석유화학 탑픽 종목으로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좌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우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튀었던 반도체주 위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 물량들이 에너지와 소비재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또 오늘 밤에는 미국 12월 비농업 고용이라는 메이저급 지표 이벤트도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최근 국내 증시에서도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가 보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날들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의 소수 초대형주가 시장의 색을 결정하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떨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현 시각 코스피 0.22% 하락하면서 4,540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34% 하락하면서 94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이던 기관이 오늘은 매수로 전환된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2,8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외국인이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홀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9천억 원가량 물량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까지 개인이 계속해서 4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360억 원대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동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만이 홀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파란불이 오늘은 눈에 띕니다.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최근 한 달 사이에 코스피 상승 기여도는 92%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가량 하락한 영향도 있고요. 또 그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탓에 오늘 두 종목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대 하락세 보이면서 14만 전자를 반납해낸 모습 체크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낙폭이 큽니다. 2.4%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현 시각 73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3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시스템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AI 전력의 차세대 격전지가 우주가 될 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주와 항공 쪽 모멘텀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데요. 하나시스템 오늘 13%대 넘는 강한 빨간불 켜내면서 현 시각 6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도 기술주는 내리고 방산주는 오르는 양상이 체크됐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1.5조 달러로 늘리겠다라고 밝힌 영향으로 방산 쪽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예고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스페이스X 상장으로 인해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기대되는 탓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현대차도 오늘은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
둔화된 모습 보이고 있지만요. 여전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1.76% 상승하면서 34만 6,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음 주에 있을 JP모금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제약 바이오 쪽으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3%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닉 솔루션입니다. 디자인하우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수의 중장기 연구과제 개발을 수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20% 가까운 빨간불 켜내면서 11,7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모베이스 전자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로봇 자동화 산업의 수혜 기대감과 더불어서 24년도에 현대자동차와 또 기아와 체결했던 1조 원 규모의 차체 제어 컨트롤러 공급이요. 이제 2026년부터는 실질 매출로 이어진다라는 점이 강력한 오늘 상방 압력을 주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23%대 넘는 강한 빨간불 켜내면서 2,4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하락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 나타납니다. 앞서 짚어드렸듯이 SK하이닉스는 ADR 상장과 관련해서 조회 공시 답변 예정일로 오늘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 관세와 관련한 위헌 여부가 9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로 지정이 된 상태라서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밤 12시부터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한 선고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